1940년 7월 27일 새벽, 리투아니아의 작은 도시 카우나스에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제국 영사관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철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폴란드에서 온 유대인 난민들이었습니다. 불과 10달 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수백만 유대인들의 운명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그들이 멈춰 선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이미 리투아니아를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모든 외국 영사관은 한 달 안에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난민들에게 남은 탈출구는 단 하나. 동쪽으로 계속 가서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본 통과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 모인 것입니다. 영사관 2층 창문에서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일본인 외교관 스기하라 치우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백 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들 하나하나에 공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스기하라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 결정이 6,0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하게 될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경력과 명예가 어떻게 될지. 이것은 한 평범한 외교관이 역사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는 1900년 1월 1일 일본 기후현 야오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새세기의 첫날에 태어난 아이. 그의 아버지는 세무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아버지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의사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스기하라는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다른 세계, 다른 문화가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는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백지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름만 쓰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스기하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외무성이 주관하는 유학생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1919년 19살의 스기하라는 중국 하얼빈으로 떠났습니다. 외무성 소속 유학생으로서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얼빈. 이 도시는 당시 러시아 문화와 동양 문화가 뒤섞인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피해 망명한 100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이곳에서 러시아어를 마스터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문학, 러시아 음악, 러시아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원어로 읽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으며 러시아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명은 파벨 세르게예비치. 일본인 외교관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 이 성격은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1924년 스기하라는 외무성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지는 만주국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이었습니다. 만주국. 일본이 중국 동북부를 점령하고 세운 괴뢰국가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이곳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러시아어 실력은 큰 자산이었습니다. 소련과의 협상에서 통역과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1935년 중요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만주국의 북만주철도를 매각하는 협상이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이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주에서 불편한 것들도 목격했습니다. 일본군의 잔혹한 행위들,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장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1937년 일본 관동군의 정보장교가 스기하라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주에 사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스기하라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외교관이지 스파이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만주를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떠나야 했습니다. 군부와의 갈등으로 그는 만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38년 스기하라는 핀란드 헬싱키 주재 일본 공사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러시아 문화를 흡수했던 그는 이제 유럽의 심장부로 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 병합, 같은 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텔란트 합병, 전쟁의 먹구름이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1938년 11월에 크리스탈 나흐트, 수정의 밤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나치 돌격대가 독일 전역의 유대인 상점과 회당을 파괴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스기하라는 헬싱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봄 스기하라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의 일본 영사관을 개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발트의 연안의 작은 나라. 왜 일본은 이 작은 나라의 영사관을 열려고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양국 간 교류 증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보 수집. 리투아니아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양쪽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기하라의 임무는 외교관의 탈을 쓴 정보장교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1939년 가을 스기하라는 아내 유키코와 세 아들을 데리고 카우나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새 집은 바시트 가이치호 거리 30번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영사관 사무실, 2층은 가족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 침공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독일군의 정격전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폴란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게 닥친 진정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나치 점령 하에 폴란드에서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옷에 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개토로 강제 이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론가 이송되고 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폴란드 유대인들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련 점령 지역으로 리투아니아로. 1939년 말부터 1940년 초까지 수만 명의 유대인, 난민이 리투아니아로 밀려들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카우나스에 모여들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난민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는 가족들, 빵 한 조각을 구하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6월 소련이 리투아니아를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외국 영사관은 8월 말까지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난민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련 치하에 남으면 시베리아 유형, 독일로 돌아가면 죽음.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네덜란드령 카리브의 섬 퀴라소.
이 섬은 입국에 비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영사 얀 즈 바르텐딕이 난민들의 여권에 퀴라소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퀴라소에 가려면 경유지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소련을 횡단해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과하려면 일본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7월 27일 아침, 스기하라가 영사관 창문을 열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사관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면서 그들의 손에는 종이 쪼가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퀴라소 허가 도장이 찍힌 여권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비자 한 장만 살려주세요. 스기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통과 비자를 발급하려면 최종 목적지에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여행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창밖의 난민들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퀴라소 허가는 비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거의 모든 신청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스기하라는 도쿄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유대인 난민들이 비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도쿄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은 거부하라. 스기하라는 다시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도쿄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라. 스기하라는 세 번째 전보를 보냈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고해달라. 세 번째 답변도 같았습니다. 안 된다. 스기하라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사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기도하는 목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노래소리, 히브리어로 부르는 슬픈 노래. 그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외교관이다.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외교관의 의무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이다. 내가 거부하면 그들은 죽는다. 나의 명령 불복종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가? 스기하라는 아내 유키코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키코,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자를 발급하면 나는 파면될 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져. 하지만 저 사람들을 외면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유키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나는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어요. 스기하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겠다. 규정이 어떻든 상부의 명령이 어떻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7월 29일 아침, 스기하라는 영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난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름, 목적지, 동행자. 스기하라는 그의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 제국 통과 비자. 그 순간 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스기하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사람. 그렇게 비자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장, 수백 장. 스기하라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비자 한 장을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름을 확인하고 번호를 매기고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데 보통 외교관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스기하라는 이것을 5분으로 줄였습니다. 아내 유키코가 도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잉크를 준비하고 비자 용지를 잘랐습니다. 세 아들도 나름대로 도왔습니다. 막내 하루키는 겨우 3살이었지만 영사관에 온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키코가 빵과 차를 가져다주면 일하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영사관 앞의 풍경은 매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던 것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카우나스의 일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준다. 규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리투아니아 전역에서, 심지어 폴란드에서도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며칠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사관 앞은 야영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요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기하라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발급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그는 발급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양식을 간소화했습니다.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해졌습니다. 하루에 300장. 어떤 날은 400장을 발급했습니다. 평소 외교관이 한 달 동안 발급하는 양을 하루에 처리한 것입니다.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기하라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스기하라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빨리 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비자를 받은 난민들은 곧바로 카우나스 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모스크바행 열차를 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갈아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일본 스루가 항으로. 이것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스기하라의 비자는 이 여정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 관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일본 영사관에서 이렇게 많은 비자가 발급되는가? 뭔가 수상하다. 스기하라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영사관 폐쇄가 앞당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영사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난민들은 이 당부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기하라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한 랍비가 영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라나무스 칼만. 미르 예시바의 지도자였습니다. 미르 예시바는 유명한 유대인 종교학교였습니다. 폴란드 미르에서 설립되어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곳. 전쟁이 터지자 학교 전체가 리투아니아로 피난 왔습니다. 교수진과 학생 300여 명이 함께. 칼만 랍비가 스기하라에게 말했습니다. 스기하라 선생, 우리 학교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유대 학문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스기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미르 예시바 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명 전원에게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나중에 상하이로 건너가 전쟁 기간 내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르 예시바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재건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신학교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스기하라의 비자가 없었다면 이 전통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8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소련 당국의 퇴거 명령 기한이었습니다. 스기하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영사관 문을 닫는 날까지. 아니, 문을 닫은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는 호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메트로폴 호텔. 호텔 방에서도 비자 발급을 계속했습니다. 난민들이 호텔까지 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로비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스기하라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9월 1일. 드디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카우나스역. 스기하라 가족이 열차에 오를 때 역에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려는 사람들. 스기하라는 열차 창문을 통해 비자를 건넸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스기하라는 달리는 열차에서 비자를 던졌습니다. 잡으시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살아남으시오. 어떤 사람은 비자를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놓쳤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내자 스기하라는 더 이상 비자를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외쳤습니다. 용서하시오. 더 도와드리지 못해 용서하시오. 부디 무사하시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영사관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귀중한 도장을 그는 도장을 한 유대인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을 가지시오.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찍어주시오. 열차는 멀어져 갔습니다. 플랫폼에 남은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스기하라는 리투아니아를 떠났습니다. 스기하라가 발급한 비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2139장.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비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며칠간 혼란 속에서 발급된 것들. 그리고 한 장의 비자로 여러 명이 구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비자의 경우 한 장에 가족 전체가 포함되었습니다. 5명, 6명, 때로는 10명이 넘는 가족. 전문가들은 스기하라의 비자로 구해진 사람의 수를 6,000명에서 1만 명 사이로 추정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숫자는 6,000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 구해진 사람의 수입니다. 그들의 후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늘날 스기하라 생존자 후손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간의 비자 발급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펜 한 자루 도장 하나 그리고 양심. 그것이 40만 명의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떠난 스기하라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베를린을 거쳐 프라하로, 케니히스베르크로, 그리고 부쿠레슈티로 이동했습니다. 스기하라는 각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우나스에서의 일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에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쿠레슈티에서 그는 소련군에 체포되었습니다. 억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18개월을 보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 그래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1947년 스기하라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 10년 만에 귀환.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인원 감축. 전후 일본 외무성은 규모를 줄이고 있었고 스기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카우나스에서의 일.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자를 발급한 것.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짧은 대답, 닫힌 문들. 그는 조용히 사임서에 서명했습니다. 28년간의 외교관 경력이 끝났습니다. 47살.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스기하라의 전후 삶은 험난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력과 인맥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역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 실력을 살려서. 하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본과 소련 사이의 무역을 중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러시아어 실력이 다시 한번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 그는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내 유키코는 도쿄에 남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성장했습니다. 스기하라는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유키코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카오나스에서의 그 30일.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이런 것이라 해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일본은 전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의 이름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카오나스에서의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기하라 자신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호수아 니시리.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참사관. 스기하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니. 도쿄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니시리가 스기하라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스기하라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940년 여름 카오나스. 저는 당신에게 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스기하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2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니시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자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가족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스기하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영사관 앞에 수백 명의 얼굴들, 간절한 눈빛들, 떠나는 열차에서 던진 비자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니시리도 울었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니시리와의 만남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스기하라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기하라의 비자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 그들은 스기하라를 찾아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멀리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스기하라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꽃, 와인, 초콜릿. 하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비자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손자가 오늘 첫 돌을 맞았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스기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제 위치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 그렇게 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규정을 따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스기하라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85년 1월 18일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 이곳에서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스기하라 치우네에게 의인 칭호를 수여하는 의식. 의인. 영어로는 라이처스 어멍 더 네이션즈. 홀로코스트 당시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한 비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칭호. 스기하라는 이 칭호를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5살의 노인. 대신 그의 아내 유키코와 아들 히로키가 참석했습니다. 의식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스기하라의 비자로 구해진 생존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드 바셈의 의인의 정원에는 나무가 심겼습니다. 스기하라 치우네의 이름으로. 그 나무는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스기하라는 의인 칭호를 받은 후 1년을 더 살았습니다. 1986년 7월 31일. 그는 가마쿠라의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6회의 삶. 그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고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1940년 여름이었습니다. 카우나스에서의 30일. 그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여전히 무명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추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이 모여 그를 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울었습니다. 스기하라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6,000개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서 태어난 수십만 명의 후손. 그들 모두가 스기하라의 유산입니다. 스기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새로 독립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스기하라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카우나스의 바시트 가이치호 거리, 스기하라 영사관이 있던 그 건물, 이곳에 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스기하라 기념관. 그의 사무실이 복원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책상, 비자 발급에 쓰던 도장의 복제품, 당시의 사진들과 서류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스기하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황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일본 외무성은 공식적으로 스기하라를 복권시켰습니다. 47년 만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외무대신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인도주의적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그를 해고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유키코는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녀는 199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우나스에서의 그 날들을 함께 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던 스기하라, 그를 도왔던 유키코, 서류를 정리하고 잉크를 채우고 식사를 챙기던 유키코. 그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오늘날 스기하라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 일본의 기후현 야오스. 그의 고향에도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인류의 기념관. 이곳에서 그의 유품과 기록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옵니다.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스기하라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과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 스기하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연극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광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리투아니아에, 심지어 일본에도. 2000년 일본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스기하라 치운의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그의 얼굴이 담긴 작은 종이 조각. 하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의 업적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역사는 스기하라의 편에 섰습니다. 스기하라의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미국에, 유럽에, 남미에. 그들 중에는 의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손자를 보았습니다.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스기하라의 비자 한 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매년 스기하라 생존자 후손 모임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부모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스기하라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 비자 한 장이 어떤 의미였는지 젊은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한 일본인 덕분이야. 그는 자신의 경력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했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스기하라 치우네. 우리의 영웅. 스기하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한 사람의 행동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부영사, 무명의 관료. 하지만 그의 결단이 6,000명을 구했습니다. 40만 명의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양심은 규정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 대가로 경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규정과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국적이 달랐고 종교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 존엄성을 가진 인간, 구해야 할 인간. 인간의 존엄성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종도 종교도 문화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스기하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국경에서 막혀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기본적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잡혀 송환됩니다. 수용소에 끌려가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스기하라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박해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 고통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스기하라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대가를 예상하면서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6,000명의 전부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부 한 번, 서명 한 번, 관심 한 번. 그 작은 것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스기하라의 비자 한 장처럼. 스기하라 치우네.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제 위치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양심에 따랐을 뿐입니다. 겸손한 말.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6,000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 40만 명의 삶을 가능하게 한 영웅.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영웅.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스기하라 치우네. 생명의 비자를 발급한 남자. 양심의 외교관. 우리 모두의 영웅. 1940년 9월 1일 카우나스역. 출발하는 열차 창문에서 스기하라는 마지막 비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용서하시오.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용서하시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규정을 따를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그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스기하라처럼.